당신 퇴직하면 우리 진짜 같이 살자. 그 문장을 본 순간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37년을 함께 산 아내의 휴대폰 화면에 떠있던 낯선 남자의 문자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몇 살이고 뭘 하면서 듣고 있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그날은 제 정년퇴직일이었습니다. 63세, 회사 로비에서 동료들이 준 꽃다발을 받아 들었을 때 박수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왠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한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말들이 오갔지만 제 입가의 미소는 어딘가 억지스러웠습니다. 38년 동안 다녔던 회사였습니다. 신입사원 때부터 팀장까지 이 건물의 복도와 회의실이 제 인생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 꽃다발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누군가는 이어폰을 끼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지만 제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 시간에 지하철을 탈 일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현관 불빛이 켜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내 민주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문을 열자 식탁 위에는 잡채며 삼겹살, 김치찌개까지 제법 푸짐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오늘 축하한다고 준비했어요. 민주는 짧게 말하며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을 건네며 자리에 앉았지만 왠지 모를 무거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국을 뜨는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민주는 반찬을 이것저것 제 앞으로 밀어주었지만 시선은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에 음식을 넣었지만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상한 게 아니라 익숙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렇게 말없이 밥을 먹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꽃다발 받았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요. 수고했어요. 민주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37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서로에게 할 말이 이렇게 없어진 걸까요? 식사를 마치고 민주는 설거지를 하러 갔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내일부터는 어디로 가야 하지? 회사가 없는 인생이란 게 이렇게 막막한 건가? 옆에서는 민주가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잠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이불 속에 누워있지만 어쩐지 아주 먼 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가 물을 마시러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는데 화장실 문이 열려있고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주가 화장실에 있나 보다 생각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을 한 컵 따라 마시고 돌아서는데 소파 쿠션 사이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휴대폰이었습니다. 민주의 휴대폰이었습니다. 화장실에 두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화면이 켜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당신 퇴직하면 우리 진짜 같이 살자. 발신자 이름은 준혁이었습니다. 누구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같이 살자니. 저는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위로 스크롤했습니다. 대화 내용이 더 나왔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괜찮아? 응.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정리될 거야. 민주야, 너무 오래 기다린 것 같아. 이제는 정말 우리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놓지도 못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민주가 거실로 나가는 발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다시 침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무언가를 내려놓는 소리. 휴대폰이었을 겁니다. 민주는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등을 돌린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지워진 것 같았다가 다시 온갖 생각들로 꽉 차올랐습니다. 준혁. 그 이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누구지? 어떤 사람이지? 언제부터였을까? 얼마나 오래된 일일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37년을 함께한 아내가 지금 누군가와 같이 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어딘가에서 짐작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몇 년 전부터 민주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대화가 줄어들었고 같이 있어도 각자의 시간만 보냈습니다. 저는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부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를 악물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퇴직하고 집에 돌아온 날, 축하 저녁을 먹으며 마주 앉았던 그 시간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쯤 되자 민주가 먼저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저도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하루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고 민주가 차려준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이 연기 같았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 퇴직하면 우리 진짜 같이 살자. 그 한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민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빨래를 널고 청소를 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민주가 휴대폰을 볼 때마다, 베란다로 나갈 때마다, 화장실에 오래 있을 때마다 저는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이게 의심이라는 감정인가 싶었습니다. 37년을 함께 산 사람을 이렇게 의심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살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잠결에 뭔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민주가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귀를 기울였습니다. 베란다 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베란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민주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응, 나도 힘들어. 매일 마주 보고 있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겠어.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소리가 날까봐 무서웠습니다. 이혼은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애들한테도 말해야 하고 재산 문제도 정리해야 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확신이 됐습니다. 민주는 정말로 저를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다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퇴직을 기다렸던 것도 그저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알아, 미안해. 나도 빨리 끝내고 싶어. 조금만, 정말 조금만 더 기다려줘. 민주의 목소리가 애원하는 듯했습니다. 누군가를 달래는 목소리였습니다. 제게는 한 번도 그런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슬리퍼를 신은 채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걸어야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11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몸이 떨리는 건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37년을 함께 살았는데, 두 아이를 키우고 손주까지 본 사이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쯤 됐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그리고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는 척하고 있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민주가 일어났을 때는 이미 제가 나갈 준비를 마친 뒤였습니다. 어디 가세요? 이른 아침에 민주가 물었습니다. 산책 좀 하려고요. 요즘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집을 나와 지하철을 탔습니다. 목적지는 강남이었습니다. 후배 변호사 정민호의 사무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민호는 제가 회사 다닐 때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법무팀에서 일했던 친구였습니다. 퇴사 후 로펌을 거쳐 지금은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연락하며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9시였습니다.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형님,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급한 일이 생겨서 상담 좀 받고 싶네. 저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민호의 집무실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받아들고 저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퇴직한 날 본 문자 메시지, 며칠 전 새벽에 들은 통화 내용까지.
민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일단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자 메시지는 사진으로 찍어두셨나요? 아니,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그럼 지금부터라도 가능한 증거를 모으세요. 통화 녹음, 메시지 캡처, 행적 기록 등.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면 필요합니다. 민호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혼 절차,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까지. 법적으로는 분명한 절차들이었지만 제게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재산은 어떻게 되나? 제가 물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분할하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입증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재산 분할 비율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절반. 그 단어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38년을 일해서 모은 돈, 아파트, 예금, 퇴직금까지. 그 절반을 민주에게 줘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저를 배신한 사람에게. 탐정을 쓰는 건 어떨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고 형님께서 감당하기 힘든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님께서 정말 이혼 소송까지 가고 싶으신 건지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자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손주도 계시고. 이혼 소송은 법정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족 관계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어요. 특히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이혼이 큰 상처가 될 겁니다. 민호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큰딸 수진이와 작은아들 재훈이, 그리고 수진이의 두 아이, 재훈이의 한 아이, 손주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법정에서 싸우는 걸 보게 된다면, 명절 때 어느 집으로 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협의 이혼이 가장 좋습니다. 서로 합의해서 조용히 정리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재산 문제, 자녀들, 체면, 앞으로의 삶,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민주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는 소송이 답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형님, 제 조언은 이겁니다. 일단 시간을 두고 생각하세요. 충동적으로 결정하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마음을 정리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혼을 하든 안 하든 형님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먼저 정해야 해요. 민호의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63년을 살았지만 제가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강남대로의 빌딩 숲 사이를 지나며 문득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사라는 이름표를 떼고 나니 저는 그저 배신당한 늙은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땅에 들어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젊은 직장인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저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계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 계세요? 점심은 드셨어요? 응, 밖에서 먹었어요. 곧 들어갈게요. 통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람과 같은 집에서 계속 지낼 수 있을까?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주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냥 이것저것 볼일 좀 봤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민주를 관찰했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제가 본 게 맞는지.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는 민주의 모습,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는 모습, 외출이 잦아진 모습,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주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왜 그러세요? 뭔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뭐가? 저를 자꾸 쳐다보고 말도 거의 안 하고. 무슨 일 있어요? 민주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별일 없어요. 그냥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제 눈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소송도, 탐정도, 증거 수집도 제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다른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민호가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동네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게 남은 게 무엇인가? 재산, 체면, 가족, 아니면 그저 혼자서 조용히 살아갈 자유? 그렇게 걸으며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라지는 것. 이혼도 아니고, 싸움도 아니고, 그저 조용히 사라지는 것. 민주가 원하는 대로 해주되, 제 방식대로 하는 것. 재산 다툼도, 자녀들의 상처도, 법정 다툼도 없이. 그 생각이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심은 했지만,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또 며칠이 걸렸습니다. 집을 나간다는 것. 37년을 살아온 공간을 떠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민주의 통화 소리를 듣고 거짓말로 포장된 일상을 보내면서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곳에 더 있으면 안 되겠다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주가 외출한 사이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공동명의 계좌는 그대로 두고 제 개인 계좌로 제 퇴직금과 예금 일부를 옮겼습니다. 전부 가져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절반 정도만 챙겼습니다. 민주가 원하는 대로 재산은 나눠주되 제가 살아갈 최소한의 몫만 확보한 겁니다. 그 다음은 거처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곳. 아이들이 찾아오기는 어렵지 않지만 민주가 쉽게 찾을 수 없는 곳. 며칠 동안 부동산 앱을 뒤지고 지도를 보며 여러 동네를 검색했습니다. 그러다 눈에 들어온 곳이 있었습니다. 인천 앞바다의 작은 항구 마을이었습니다.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거리였습니다. 사진으로 본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낡은 다가구 주택들이 골목길을 따라 늘어서 있고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전세,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도심 아파트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했습니다. 혼자 사실 건가요?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네, 조용히 지낼 곳을 찾고 있어요. 여기는 주로 젊은 신혼부부들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사세요. 조용한 건 보장합니다. 다음 날, 민주에게 산책한다고 말하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3번 갈아타고 도착한 마을은 사진보다 더 낡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고 골목길은 좁았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은 느긋했습니다. 중개인을 만나 집을 봤습니다. 3층 다가구 주택의 2층 한 칸이었습니다. 방 하나, 부엌 겸 거실, 작은 화장실. 전부였습니다. 창문을 열면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떠세요?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계약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전세금을 입금하고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제 짐을 싸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져갈 게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중요한 서류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38년 직장 생활의 흔적도, 37년 결혼 생활의 기억도 모두 그 집에 두고 오기로 했습니다. 이사 가는 날은 금요일 아침으로 정했습니다. 민주가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민주는 여행 가방을 싸며 말했습니다. 이틀 후에 올게요. 냉장고에 반찬 넣어뒀으니까 드세요. 응. 잘 다녀와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이 침대에서, 민주 옆에서 자는 마지막 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그리움도 아닌 그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새벽에 민주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씻고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다녀올게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1시간쯤 지나 일어났습니다. 짐을 챙겼습니다. 큰 캐리어 하나에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들을 넣었습니다. 중요한 서류는 서류 가방에 따로 챙겼습니다. 통장, 인감, 신분증, 그리고 아이들 어릴 적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민주에게 남기는 편지였습니다. 민주 씨,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저는 이미 이 집을 떠나고 없을 겁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를 배신한 것도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다투고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떠나기로 했습니다. 재산은 공동 계좌에 절반 정도 남겨뒀습니다. 아파트도 당신 명의로 해두세요. 저는 제가 살아갈 만큼만 가져갔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대로 사세요. 저도 제 방식대로 살아보려 합니다. 안녕히. 편지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8년 동안 출퇴근하며 봤던 길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볼 일이 없을 풍경들이었습니다.
1시간 뒤 항구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2층 집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빈 공간뿐이었습니다. 캐리어를 놓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제가 정말로 집을 떠나왔다는 것. 이제 혼자라는 것. 63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된 것.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빈 벽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배가 고팠습니다. 근처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바닥에 앉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더 막막했습니다. 이불도 없었고 베개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닥에 누웠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등을 파고들었습니다. 이게 맞나? 제가 제대로 선택한 건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몸이 결렸지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근처 마트에 가서 기본적인 생활용품을 샀습니다. 이불, 베개, 냄비, 그릇, 수저. 최소한의 것들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이불을 펴고 옷을 옷장에 걸었습니다. 그릇을 씻어 선반에 놓았습니다. 조금씩 방다운 모습이 갖춰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라면과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요리를 할 줄 몰랐습니다. 38년 동안 회사에 다니면서 밥은 항상 민주가 차려줬습니다. 밖에서 먹거나 집에서 먹거나 제가 직접 해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몸이 이상해졌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쓰렸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뭐라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동네를 산책하다가 주민센터를 지나쳤습니다. 게시판에 여러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노인 무료 급식, 취미 강좌, 건강 검진. 그 중에서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장년 재취업 앤드 요리 봉사 동아리 회원 모집.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요리를 배우면서 경로당에 도시락을 만들어 나르는 봉사 활동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참가비는 무료였습니다. 망설였습니다. 제가 거기 가도 될까? 요리를 배운다는 것도 부끄러웠고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편의점 음식만 먹다가는 건강을 망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주민센터에 전화했습니다. 동아리에 참가하고 싶은데요. 아, 네. 언제부터 오실 수 있으세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요. 좋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에 주민센터 2층 요리실로 오시면 됩니다. 화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긴장됐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퇴직 후로는 거의 집에만 있었고 여기 와서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주민센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요리실 문을 열자 이미 몇 명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다들 저와 비슷한 나이대였습니다.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나봐요?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오늘 처음입니다. 저는 최은하라고 해요. 여기서 요리 강사 겸 상담사로 일하고 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도윤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도윤 씨. 자, 여기 앞치마 두르시고 다른 분들께 인사드려 볼까요? 은하 씨의 안내로 다른 참가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모두들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 저는 김철수입니다. 작년에 퇴직하고 여기 나온 지 6개월 됐어요. 박영희예요.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살면서 여기 나오고 있어요. 각자 사연이 있어 보였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덮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김치볶음밥이랑 계란 후라이 올린 덮밥이에요. 은하 씨가 설명했습니다. 먼저 재료 손질부터 해볼게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잡았습니다. 김치를 썰어야 했는데 칼질이 서툴렀습니다. 옆에서 철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이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1시간쯤 지나자 덮밥이 완성됐습니다. 보기엔 그럴듯했습니다. 다 함께 맛을 봤습니다. 제가 만든 건 좀 짰지만 그래도 먹을 만했습니다. 처음 치고 잘하셨어요. 은하 씨가 격려했습니다. 오후에는 경로당으로 도시락을 나르러 갔습니다. 우리가 만든 덮밥을 용기에 담아 동네 경로당으로 배달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맛있게 먹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는 팀장이었지만 퇴직 후에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남편이었지만 민주는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작은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은하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네, 올게요. 그렇게 저는 동아리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아리에 나가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기만 했던 요리실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이 되면 자연스럽게 주민센터로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출근하듯 규칙적으로 나갔고 그 시간이 제 일상의 중심이 됐습니다. 요리 실력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처음엔 김치 써는 것도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칼질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밥 짓는 법도 배웠고 된장찌개도 끓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은하 씨는 매번 새로운 메뉴를 가르쳐줬습니다. 불고기 덮밥, 비빔밥, 김치찌개, 계란찜. 기본적인 한식 메뉴들이었지만 제게는 하나하나가 새로운 배움이었습니다. 한도윤 씨, 이번 주는 계란말이 한번 해볼까요? 은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계란말이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처음엔 어렵지만 몇 번 해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자, 팬에 기름 두르고요. 계란을 풀고 팬에 부었습니다. 하지만 뒤집는 순간 엉망이 됐습니다. 계란이 찢어지고 모양이 망가졌습니다. 괜찮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은하 씨가 격려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 세 번째 시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네 번째는 제법 그럴듯한 모양이 나왔습니다. 됐어요. 잘하셨어요. 은하 씨가 박수를 쳤습니다. 옆에서 보던 철수 씨도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6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계란말이를 만들었다는 것. 그것도 혼자서. 사소한 일이었지만 제게는 큰 성취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도윤 씨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됐어요? 어느 날 영희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디까지 말해야 할까? 정년퇴직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지내보고 싶어서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서 나오게 됐어요.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철수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명예퇴직하고 아내랑 사이가 안 좋아져서요. 집에만 있으니까 서로 얼굴 보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오게 됐죠. 모두들 사연이 있었습니다. 외로움, 상실, 관계의 어려움. 각자 다른 이유로 이곳에 왔지만 비슷한 아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괜찮으시면 상담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어느 날 은하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상담이요? 네, 제가 상담사 자격증도 있어서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며칠 후 저는 은하 씨와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리실이 아닌 주민센터 상담실에서였습니다. 조용한 공간에 마주 앉자 말문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퇴직한 날의 일, 아내의 문자를 본 순간, 새벽에 들은 통화, 변호사와의 상담, 그리고 집을 떠난 이야기까지. 은하 씨는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은하 씨가 말했습니다. 배신감도 크셨을 거고 상실감도 컸을 거예요. 하지만 도윤 씨가 선택하신 방법은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용기요? 전 그냥 도망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싸우지 않고 가족들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건 성숙한 결정이에요.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거예요. 은하 씨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제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누군가 인정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도윤 씨는 도윤 씨만의 삶을 만들어 가시면 돼요. 과거는 과거로 두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요리도 배우시고 사람들도 만나시면서요. 그날 이후 제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여전히 민주 생각이 날 때가 있었고 아이들이 걱정됐지만 이전만큼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제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려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도윤 씨예요. 민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네, 지금 어디 있어요? 왜 이래요? 갑자기 사라지고 연락도 안 되고. 민주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편지 읽었을 텐데요. 편지. 그게 무슨. 왜 이러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요. 이야기예요. 이야기할 건 없어요. 편지에 다 썼습니다. 도윤 씨, 민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갑자기 사라지고 재산도 절반만 남겨두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신이 원하던 거 아닙니까?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다 알고 있어요. 준혁이라는 사람.
당신이 이혼 준비하고 있다는 것, 제 퇴직을 기다렸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가 숨 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간 거예요?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법정에서 싸우고 아이들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겁니다. 도윤 씨, 이제는 각자 잘 살아봐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해야 할 말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민주에게서 몇 번 더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이야기 좀 해요. 맞나요? 제발.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단하지도 않았지만 받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이번엔 큰딸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어디 계세요? 엄마가 난리예요. 무슨 일이에요, 수진아? 목이 메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를 듣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빠는 괜찮아.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 따로 나왔어. 따로 나왔다뇨?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엄마랑 싸우셨어요? 아니야. 싸운 건 아니고 그냥 아빠가 혼자 지내고 싶어서 그래. 걱정하지 마. 아빠, 어디 계신데요? 가볼게요. 괜찮아. 아빠는 잘 지내고 있어. 나중에 연락할게. 재훈이한테도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줘. 아빠, 수진이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아빠가 조금만 시간을 가질게. 괜찮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에게까지 걱정을 끼치는 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을 정리하기 전에는 동아리에 계속 나갔습니다. 그곳이 제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요리를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경로당에 도시락을 배달하며 조금씩 일상을 찾아갔습니다. 요즘 표정이 좀 밝아지셨네요. 은하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처음 오셨을 때는 많이 힘들어 보이셨는데 지금은 좀 편안해 보이세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처음 여기 왔을 때는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요리실에 가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도시락을 만들어 나르는 일상이 생겼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일상이었습니다. 3달째 되는 어느 날 경로당에서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덕분에 매일 맛있는 밥 먹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무슨 말씀을 이렇게 정성껏 만들어주시는데 아들,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회사에서 38년 일했지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고마움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작은 일이 누군가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은하 씨, 여기 나오길 잘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느끼시면 제가 더 기뻐요. 도윤 씨가 많이 달라지셨어요. 어떻게요? 처음엔 말도 거의 안 하시고 표정도 굳어 있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웃으시기도 하고 사람들이랑도 잘 어울리시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어색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과 농담도 하고 요리하면서 웃기도 했습니다. 은하 씨, 상담사 일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5년 정도 됐어요. 사실 저도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은하 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했어요. 10년 결혼 생활 끝에 남편이 외도를 했고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됐죠. 힘드셨겠네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더라고요.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아이도 잘 크고 있고 제 일도 의미 있고요. 물론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전보다는 훨씬 나아요. 은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과거를 담담히 말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도윤 씨도 충분히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이미 잘하고 계세요. 은하 씨가 격려했습니다. 넉 달째 되는 어느 날 제 휴대폰에 또 민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으려다가 문득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도윤 씨, 한 번만 만나요. 제발. 민주의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왜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대로 이야기 한 번도 못하고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요. 잠시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할까? 아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요.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민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멀리 불빛이 반짝이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온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외롭고 가끔 무너질 것 같았지만 이제는 혼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요리도 할 수 있게 됐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있게 됐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제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아리에 나갔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도윤 씨, 오늘은 김치찌개 끓이는 법 알려드릴게요. 은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항구 마을에서의 생활은 이제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작은 방은 제 공간이 됐고 요리 동아리는 제 일상의 중심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아침을 해먹고 동아리에 나가 사람들과 요리하고 경로당에 도시락을 배달하고 저녁엔 바닷가를 산책하는 루틴이 생겼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초겨울이었는데 이제는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집 앞에서 낯선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낯선 건 아니었습니다. 민주였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민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더 짧아졌고 얼굴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이한테 물어봤어요. 수진이가 탐정을 써서 찾았대요. 그렇군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위에 올라가도 될까요? 민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함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주는 좁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부엌 겸 거실, 작은 방 하나. 그게 전부인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1년 동안 사셨어요? 네. 민주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목이 메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도윤 씨한테 너무 못했어요. 준혁이랑, 그 사람이랑 만난 것도, 이혼 생각한 것도 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민주는 계속 울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도윤 씨가 갑자기 사라지고 연락도 안 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뭘 잃었는지 알게 됐어요. 37년을 함께한 사람을, 저를 믿고 살아온 사람을. 준혁이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끝났어요. 도윤 씨가 나간 다음 날 바로 만났는데 그 사람도 결국 자기 부인한테 돌아갔어요. 저도 바보 같았죠. 나이 들어서 사랑 타령하면서. 민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요. 제발. 다시 시작해요. 제가 잘할게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7년을 함께 산 사람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손주까지 본 사이입니다.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주 씨. 네. 용서는 했어요. 정말입니다.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럼, 하지만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왜요? 용서했다면서요? 용서와 복귀는 다른 거예요. 저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1년 동안 여기서 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63년을 살면서 한 번도 제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어요.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렇게만 살았어요. 도윤 씨. 근데 여기 와서 처음으로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그런 걸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저는 누군가의 남편이기 전에 저는 저라는 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걸. 민주는 말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요리를 배웠어요. 사람들을 만났어요. 도시락을 만들어 나르면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어요. 작은 일이지만 제게는 의미 있었어요. 회사에서 38년 일한 것보다 더 보람 있었어요. 전 그냥 도윤 씨랑 함께 살고 싶어요.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주 씨도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돌아올 생각 없어요? 네. 미안해요. 민주는 한참을 더 울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애들은 괜찮아요. 가끔 연락해요. 수진이랑 재훈이, 손주들도 한 번씩 데리고 여기 와요. 다들 잘 지내요. 그렇군요. 민주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행복하세요, 도윤 씨. 당신도요, 민주 씨. 문이 닫혔습니다.
민주의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주가 골목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아지는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항구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작은 방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끝자락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마당이 있고 부엌이 넓어서 요리하기에 좋았습니다. 요리 동아리도 계속 나갔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배가 됐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요리를 가르쳐주고 격려해주는 역할이 됐습니다. 처음엔 다들 서툴러요. 저도 그랬어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새로운 일도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작은 부엌이라는 요리 모임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제 집에서 열었습니다. 요리를 배우고 싶은 중장년층이 모여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눠 먹는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엔 동아리 사람들 몇 명으로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매주 1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제가 주방장 역할을 했고 은하 씨가 가끔 도와줬습니다. 손주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수진이의 2아이, 재훈이의 1아이, 새 손주가 주말이면 놀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뭐 만들어요? 오늘은 파스타 만들어 볼까? 와, 좋아요. 아이들과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밀가루를 반죽하고 야채를 썰고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여기 사는 게 행복해요? 큰 손주가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 할머니랑 안 사는데도요? 응, 그래도 행복해. 할아버지는 여기서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거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나중에 커서 제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래요. 그래, 그렇게 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은하 씨와도 가까워졌습니다. 연인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좋은 친구였습니다. 가끔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 씨,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어느 날 은하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 봤을 때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은하 씨 덕분이에요. 은하 씨가 저한테 요리도 가르쳐주고 상담도 해주고. 아니에요. 도윤 씨가 용기를 낸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에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도윤 씨. 은하 씨가 말했습니다. 왜요? 도윤 씨를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워요. 나이가 들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맞아요. 인생은 나이를 넘어서도 계속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1년 전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장이었습니다. 매일 쓰진 않았지만 가끔 중요한 순간들을 적었습니다. 오늘도 한 줄 적었습니다. 뒤늦게야 알았다. 누군가의 남편이기 전에 나는 나라는 사람이어야 한다. 회사원이기 전에, 아버지이기 전에 나는 먼저 나 자신이어야 한다. 63년을 살아오며 잊고 있던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인생은 나이를 넘어서도 계속 다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자기 자신으로부터다. 일기장을 덮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65세의 한도훈은 이제야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요리 모임에 새로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3년 전에 저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처음 오셨나봐요?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저는 한도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어요. 박민수라고 합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요리 배워보고 싶어서 왔어요. 혼자 사는데 먹는 게 너무 엉망이라서요. 그러셨군요. 여기 오시면 배울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제법 하죠. 민수 씨가 조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입니다. 같이 해봐요. 함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 먼저 김치를 썰어볼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서툰 손놀림으로 김치를 썰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조언했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요리를 하면서 저는 3년 전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채 처음 요리실에 들어갔던 그날. 칼질도 서툴고 밥 짓는 법도 몰랐던 그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라졌습니다. 도윤 씨,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혹시 혼자 사는 게 외롭진 않으세요? 가끔은 외로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여기 사람들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일도 있고요. 그렇군요. 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도 저와 비슷한 사연이 있을 거라는 걸. 민수 씨, 괜찮으시면 나중에 이야기 나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점심시간, 다 함께 만든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농담을 하고 누군가는 요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었습니다. 그 햇살 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65세의 한도윤은 이제야 행복했습니다.